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윤정에게 그 기억은 3년 전 새벽 3시의 전화벨 소리였다. 한기준 씨의 부인이십니까? 경찰서입니다. 그날 이후 윤정의 세상은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래버렸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 그 모든 고통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새벽 5시 서울 구로구의 낡은 인쇄소에서 마지막 기계가 멈춰섰다. 이윤정은 12시간의 야간 근무를 마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3세, 하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40대처럼 보였다. 눈가의 주름, 거칠어진 손, 파사삭해진 머리카락. 시간이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윤정은 3년 전 남편 한기준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여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대한종합건설 회계팀에서 일하던 기준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은 그날 새벽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5살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작은 팔을 벌리며 달려오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윤정은 이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안방에서는 당뇨로 누워 지내시는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현실은 냉혹했다. 통장 잔고 47만 원, 월세 50만 원, 민준이 어린이집비 35만 원, 아버지 의료비 80만 원,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매달 적자였다. 윤정은 기준의 마지막 급여 봉투를 꺼내보았다. 300만 원이라고 적힌 3년 전의 명세서. 그때는 당연했던 돈이 지금은 꿈같은 액수였다. 그날 밤도 평소와 같이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던 윤정. 갑자기 모든 전기가 나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건물을 삼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똑. 누구세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 대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자. 키 178cm, 검은 머리,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것이 한기준과 똑같았다. 3년 만이야, 윤정아. 아니야. 당신은 죽었어. 장례식을. 윤정은 뒤로 물러섰다. 죽은 게 아니야. 죽어야 했던 거지? 남자가 다가왔다. 내가 발견한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지우려 했어. 윤정은 믿을 수 없었다. 남자는 증명했다. 갈비뼈 아래 삼각형 모양의 점 3개, 왼쪽 어깨에 자전거 사고 흉터까지. 기준만이 가진 것들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당신인 거야? 기준이 윤정을 끌어안았다. 차갑고 야위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품이었다. 윤정아, 시간이 없어. 그들이 날 찾고 있어. 이제는 당신과 민준이도 위험해. 무슨 일이야? 대한종합건설. 겉으로는 건설회사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비자금 세탁업체야. 나는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어. 기준이 품에서 USB를 꺼냈다. 3년 동안 모은 증거야.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왔어! 기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다. 윤정아, 나와 함께 가야 해. 지금, 당장!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미로 같은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뛰었다. 윤정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12시간 일한 후의 몸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모든 피로를 잊게 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쪽으로! 기준이 윤정의 손을 잡아 끌며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20분간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도착한 곳은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대부분의 호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건물 전체가 폐허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기준은 건물 뒤편에 숨겨진 입구로 윤정을 이끌었다. 여기로. 기준이 벽돌 사이에 숨겨진 작은 문을 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윤정은 기준을 따라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습기 찬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3년 동안 숨어 지낸 곳이야. 기준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윤정은 숨을 멈췄다. 지하실은 작은 원룸 정도의 크기였지만 벽면 전체가 마치 수사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수십 개의 서류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각각이 빨간 실로 연결되어 복잡한 관계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윤정은 벽에 가까이 다가가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다. 국회의원들, 기업회장들, 고위 공무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는 모습들,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밀담을 나누는 모습들이 망원렌즈로 몰래 촬영된 사진들로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게 윤정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규모에 압도당했다. 대한종합건설 회장 박승환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야. 기준이 가장 큰 조직도를 가리켰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고위 공무원들, 심지어 일부 언론인들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 윤정은 그 복잡한 관계도를 따라가며 이름들을 읽었다. 뉴스에서 자주 보던 유명한 정치인들,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들이 뭐라는 거야? 돈과 권력의 교환이지. 대한종합건설은 각종 국책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이익의 일부를 정치인들에게 상납해. 그러면 정치인들은 더 많은 사업을 몰아주는 거야. 기준이 컴퓨터를 켜서 엑셀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 대한종합건설이 수주한 사업들의 목록이 나타났다. 신공항 건설 15조 원, 고속철도 확장 8조 원, 신도시 개발 20조 원,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들이야.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대한종합건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윤정이 숫자들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다. 기준이 벽 한편에 설치된 작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가죽 장부 여러 권과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바로 핵심 증거야. 15년간의 모든 거래 기록이 여기 있어. 윤정이 장부를 펼쳐보았다. 한 페이지에만 수십억 원이 오가는 거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 의원 50억, 이 차관 30억, 박 판사 20억. 거래 내역마다 날짜와 방법, 심지어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들은 1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 나라의 권력 구조를 장악해왔어. 기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이건 국가기밀 수준인데. 기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 회계팀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된 폴더를 클릭한 거야. 기준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었다. Special Account Management라는 이름의 폴더였어. 처음에는 그냥 특별 계정 관리 업무인 줄 알았어. 화면에는 복잡한 스프레드 시트가 나타났다. 수백 개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들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이상했어. 건설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계좌들이 너무 많았거든. 홍콩의 스카이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케이맨 제도의 오션 캐퍼털, 스위스의 엘파인 홀딩즈, 모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이었어. 윤정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해가 안 돼. 왜 건설회사가 이런 해외 회사들과 거래를 해? 돈 세탁을 위해서야. 국내에서 받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다음 다시 깨끗한 돈으로 만들어서 국내로 들여오는 거지.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도 만들고. 기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야. 프로젝트 킹메이커라는 계획서.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이름과 각종 수치들, 그리고 선거 전략들이 적혀 있었다. 다음 대선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해. 제거? 물리적인 제거 말이야. 기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목은 정리 대상자 명단이었다. 윤정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맨 위에 한기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수십 명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그들이 제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야. 너무 많이 안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의 목록이지. 기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나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건데 그들은 이미 나를 제거 대상으로 분류해놨던 거야. 윤정은 목록을 쭉 훑어보았다.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이었지만 몇몇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의문의 사고나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설마 이 사람들이 모두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들에게는 입을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기준이 3년 전에 그 끔찍한 날을 회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이 갑자기 나를 불렀어. 건설 현장에 가서 회계 검수를 해야 한다면서. 이상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건물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런데 갑자기 발판이 무너졌어.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발판을 일부러 제거한 거야. 기준의 손이 떨렸다. 떨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난간을 잡았는데 그때 아래를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 뭘 봤는데? 나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이미 죽어서 누워 있더라고.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심지어 내 지갑까지 가지고 있었어. 윤정은 소름이 돋았다.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야? 그래, 완벽한 계획이었어. 나를 떨어뜨려 죽인 다음 그 시신을 내 것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거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켜서. 어떻게 도망쳤어? 필사적이었어. 간신히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도망쳤지.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실행에 옮겼어. 내가 죽었다고 발표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거야. 기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3년 동안 여기 숨어서 증거를 모았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를. 윤정은 기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3년간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던 밤들,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던 날들. 그럼 나는, 민준이는, 우리가 겪은 고통은 뭐야? 미안해, 윤정아. 기준이 윤정을 끌어안았다. 매일 당신들 생각으로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나타날 수 없었어. 그럼 정말로 당신들이 위험해지니까. 그때 기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윤정 감시 대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윤정의 사진과 함께 집 주소, 직장, 일상, 패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야. 그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당신을 미행하고 있어. 윤정은 뒤돌아보며 최근의 일들을 떠올렸다. 집 근처에서 자주 보이던 검은 차, 인쇄소 주변을 맴도는 낯선 사람들.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부추 소리였다. 여러 명이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들켰어! 기준의 표정이 긴장으로 일그러졌다. 어떻게 이곳을? 갑자기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받아봐. 기준이 말했다. 윤정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윤정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다. 남편분과 즐거운 재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윤정과 기준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지금 즉시 나오세요. 두 분 다 함께. 만약 거부하면 전화 너머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민준이, 윤정이 절규하듯 외쳤다. 기준이 재빨리 친구에게 전화했다. 상황이 급해졌어요. 아이를 즉시. 비밀 통로 하수도를 통해 도망친 두 사람은 한강변 공원에 도착했다. 기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는 아직 안전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기준이 또 다른 번호를 눌렀다. 김 기자님, 저 한기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1시간 후 한강변 카페에서 김 기자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정말 살아있었군요. 김 기자가 장부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걸로 정치계와 재계 전체가 뒤흔들릴 것 같네요. 그때 카페 밖으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다. 김 기자가 USB를 가방에 넣었다. 제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카페 뒷문에는 이미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기준,
오랜만이군. 박 부장이 나타났다. 3년 동안 수고했어. 하지만 이제 게임 끝이야. 8명의 남자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들이 나타났지만 박 부장이 경찰서장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윤정은 절망했다. 경찰까지 그들 편이었다. 혼란을 틈타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경찰까지 가세의 추격이 더욱 치열해졌다. 한강변 모텔에 숨어있던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속보입니다. 대한종합건설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 기자가 해낸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한종합건설 박승환 회장과 다수의 임직원들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냈어! 그 기준이 윤정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때 모텔 문이 열리며 박 부장이 들어왔다. 끈질기군. 하지만 이제 끝이야. 권총을 꺼내려는 순간 또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팀이었다. 박 부장님,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진짜 정의의 손길이었다. 김 기자의 기사가 검찰을 움직인 것이다. 한 달 후 기준은 중앙지검에서 증인으로 증언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에 걸친 증언 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윤정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의 눈물이 가득했다. 8개월간의 재판 끝에 핵심 인물들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루된 정치인들도 대부분 실형을 받았다. 1년 후 기준은 정직한 회계사무소를 차렸다. 윤정도 함께 일하며 소상공인들을 도왔다. 수입은 줄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 충분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했다. 친구들이 텔레비전에 나온 아빠가 진짜 영웅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좋아지셨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손자의 웃음소리에 활력을 되찾으셨다. 3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기준이 윤정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 우리 함께 있잖아. 민준이가 가족 그림을 들고 왔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제 아빠도 있어서 완전해졌어요. 그날 밤 기준은 일기를 썼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으며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됐다. 2년 후 그들의 이야기는 그림자 속의 귀환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김 기자는 탐사보도상을 받으며 말했다. 한기준 씨 부부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비리는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대한종합건설은 해체됐고 새로운 투명성 법안들이 제정됐다. 기업 회계 시스템도 대폭 개선됐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우리 아빠는 영웅이라고 자랑한다. 기준의 회계사무소는 15명의 직원을 둔 정의로운 회계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어느 봄날 가족은 3년 전 제외했던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지? 기준이 말했다. 그때가 꿈만 같았어. 민준이가 파란 연을 날리고 있었다. 연이 구름까지 닿을 듯 높이 올라갔다. 아빠, 엄마, 연 봐요. 두 사람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3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이제는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윤정은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나도 커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네. 정의가 뭐예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것. 그날 밤 세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나누어 먹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식사였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진짜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보낸 시간들은 이제 과거가 됐다. 진실의 빛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정의가 승리했으며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거창하지 않지만 따뜻하며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일장.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망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진실을 향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감사드려요.